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 기름값은 이미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 물가가 왜 오르는지, 왜 환율이 출렁이는지, 왜 주식시장이 아침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실마리가 바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쟁이 났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긴장 고조라는 말이 반복되고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걱정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 삶과 경제에 이 상황이 어떤 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앞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복잡한 숫자보다는 이야기로, 어려운 경제 용어보다는 우리 일상의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져야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소문 하나, 가능성 하나, 심지어 누군가의 발언 하나에도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비합리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와 기업, 은행과 정부가 동시에 미래를 계산하고 그 계산이 뒤엉켜 가격이라는 숫자로 표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면서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 우려, 경고 이런 단어들이 신문 일면과 방송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말들을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려 합니다. 달러, 금, 채권처럼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주식이나 신흥국 통화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한국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무역 규모로 따지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의 대부분, 거의 전부가 바다를 건너 들어옵니다. 그 기름이 어디서 오느냐? 중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 나라들이 우리의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저 먼 나라의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유소의 기름값, 우리 집 난방비, 마트에서 사는 식품 가격,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의 원가에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중동에서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줄이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줄을 서서 기름을 넣었고 버스 운행이 줄었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같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때의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기억, 그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의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뉴스가 나오고 1초도 안 돼 수천억 원이 이동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이고 그만큼 진폭도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공포로, 무관심으로, 아니면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공포는 판단을 흐리고 무관심은 기회도 위기도 놓치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읽는 눈, 흐름을 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갖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핵심에는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페르시아만, 아라비아해, 그 사이에 아주 좁은 목처럼 생긴 물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의 너비가 고작 33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그 중에서도 두 줄, 각각 3km 폭밖에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좁은 이 바닷길이 경제적으로는 지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협을 통해 매일 1,500만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갑니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30%가 이 좁은 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나라들이 수출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야만 세계 시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 경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육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쪽으로 원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량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도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의 영향이 생깁니다. 물론 실제로 완전히 막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해군이 이 해협에 상시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 봉쇄가 아니라 부분적 차질, 긴장으로 인한 운항 지연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요동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아람코에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실제 피해는 수일 안에 복구됐지만 그날 하루 국제 유가는 1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복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장은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또 2011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강경 발언을 했을 때 유가는 단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가능성의 언급만으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이 해협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 해협에 운명적으로 묶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는 배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그려보면 그 선의 출발점이 항상 이 좁은 바닷길로 이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LNG, 즉 액화천 연가스도 중동에서 대량 수입합니다. 카타르가 주요 공급국 중 하나인데 카타르에서 오는 LNG 선박도 마찬가지로 이 해협을 지납니다. 겨울철 우리 아파트를 따뜻하게 해주는 남방에너지가 이 바닷길과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정유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중동에서 원유를 사다가 국내에서 가공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만들어 팝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주유소로, 버스 요금으로, 배달비로, 마트 물가로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이 우리 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숫자들이 조금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마치 커다란 몸과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도 서서히 영향을 받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유소에서 기름을 비싸게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라는 몸 전체에 퍼지는 신호탄입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영향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주유소입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내는 돈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름을 직접 쓰지 않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트럭이나 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 오기 때문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그 비용은 결국 물건 가격에 얹어집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한 점도, 전국 각지의 농장에서 자란 배추도,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도 모두 트럭에 실려 이동합니다. 그 트럭이 쓰는 경유 가격이 오르면 운반비가 오르고 그 운반비가 가격에 녹아들어 우리 식탁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니 판매 가격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경기가 살아나고 가계대출 부담도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빌려 사신 분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더 오래 이어집니다. 환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피해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내려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를 달러로 사야 하는 우리나라는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를 써야 합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에너지 수입 부담은 2배로 커집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해외 직구를 즐기시는 분들도 환율 상승의 영향을 직접 느끼십니다. 같은 돈을 들고 나가도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 그것이 환율이 오를 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를 때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정유, 에너지 관련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 해운사, 물류기업,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미루고 채용을 줄이고 기다리는 전략을 택합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이 반드시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동의 긴장이 빠르게 완화된다면 에너지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위기처럼 보였던 상황이 몇 주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진정되는 경우도 역사에는 많습니다. 경제는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고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는 단정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까요?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율은 반복된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세계는 비슷한 불안을 겪어왔습니다. 상황의 세부 내용은 매번 달랐지만 시장이 반응하는 방식, 경제의 파문이 퍼지는 구조, 그리고 결국 어떻게 정리되는가 그 큰 흐름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가지 큰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긴장 고조 후 외교적 완화. 역사를 보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수차례 극단을 향해 달려가다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2015년 이란 핵합의가 체결됐을 때, 2018년 미국이 그 합의를 탈퇴했을 때, 2020년 양국 관계가 군사적으로 극도로 고조됐을 때 그때마다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결국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란도 미국도 전면 충돌의 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로 이미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미국은 또 다른 중동 분쟁의 부담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역설적으로 충돌을 막는 구조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초기에는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출렁이지만 외교적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시장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단기적 충격은 이때 장기화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기본 시나리오로 많이 거론됩니다. 역사적 경험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저강도 긴장이 지속되는 국면.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한 그림입니다. 전면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적 마찰과 산발적 긴장 고조 사건이 반복되는 저강도 갈등 상태가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해상 운항 환경이 불안정해지거나 제재와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시장은 안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유가는 출렁이고 긴장이 가라앉는 듯 하다가 다시 불안 요인이 등장하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특히 싫어합니다. 나쁜 소식도 싫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는 더 싫습니다. 이 경우 에너지 관련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서 실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이 날 것 같으니 달러를 다 사둬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평소대로 살면 될까요? 두 극단 모두 현명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측은 어렵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황 없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침착한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오히려 자산 가격은 바닥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사고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떤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해야 할까요? 불안할 때 사람들은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뉴스는 항상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시장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반응하면 항상 한 발 늦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숫자들, 즉 핵심 지표들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지표는 거창한 경제 공부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중동 뉴스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 국제유가 WTI 앤드 브렌트유. 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산 원유를 대표하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 또 하나는 국제시장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입니다. 이 두 가격은 매일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뉴스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몇 달러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이것입니다. 지금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배럴당 가격이 70달러대에 있을 때와 90달러, 100달러를 넘어설 때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한국의 물가는 약 0.20, 4%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봅니다. 전문가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유가와 물가가 직결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오늘 유가가 어제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 추세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도 시장의 긴장 수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 원달러 환율.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입니다. 한 달러를 사려면 원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될수록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긴장이 완화되면 원화 가치가 회복되고 환율은 내려갑니다. 한 달러에 1,300원이었던 환율이 1,400원, 1,450원으로 올라가면 원유를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것이 다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환율은 특히 해외 직구, 해외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체감하기 쉬운 지표입니다. 또한 자녀나 손자녀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송금할 때 직접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세 번째 지표 주요 중앙은행 발언과 금리 결정. 세 번째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라고 부르는 기관의 의장이 발언을 할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금리 인하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금리 인하는 더 늦어집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다는 신호를 보내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발언은 월별로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뉴스에서 연준 의장 발언,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같은 헤드라인이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하는지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리 올린다, 금리 내린다, 현 수준 유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지표 유가, 환율, 중앙은행 발언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면 중동의 긴장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훨씬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신 시니어 여러분은 이미 숱한 위기를 통과해 오셨습니다. 오일 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때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조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흐름을 읽고 공포가 아닌 균형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언제나 길을 찾아왔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뉴스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의 일상을 단단하게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더 구체화되면 더 정확한 수치와 분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